강신주의 감정 수업 18번째 멸시. 사랑이라는 감정의 막다른 골목.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의 감정만큼 드라마틱한 것도 없을 것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배경으로 물러나는 특이한 경험을 겪는다. 프로이트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과대평가의 감정을 수반한다. 한마디로 말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상대방이 일종의 유일신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해왔던 부모, 친구, 심지어 조국마저도 그들 눈에는 들어올 리가 없다. 이처럼 사랑하는 두 사람을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유일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감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 언제 우리를 떠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 하나를 얻게 된다. 상대방이 더 이상 내 삶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 가능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다. 한때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이제 익숙한 풍경처럼 평범해지며 배경으로 물러나는 경험이라고나 할까? 이럴 때 우리는 불행히도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언젠가 그 사람에게 내 심정을 표현해야만 하니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제 삶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랑의 기쁨을 추억으로 남아 간직하기 위해 우리는 이별의 아픔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지내다 보면 사랑의 추억마저도 갈기갈기 찢어질 테니까.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헤어지려고 해도 헤어질 수 없을 때 우리의 사랑은 낮이 밤으로, 봄이 겨울로 변하는 것처럼 완전히 상반된 감정으로 돌변하게 된다. 바로 미움이라는 감정이다. 사랑이 미움으로 변할 때 사랑에 수반되던 과대평가의 감정은 이제 멸시의 감정으로 변하게 된다. 과대평가가 상대방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감정이라면 멸시는 상대방을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 한마디로 벌레처럼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드는 감정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멸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던 것이다. 멸시란 미움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것이다. 미움 때문에라는 구절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미움 때문이다. 밉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멸시다. 미국의 위대한 극작가 에드워드 올비가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에서 탐색했던 것도 바로 이 멸시라는 감정이다. 이 작품을 끌고 나가는 것은 대학 설립자의 딸이기도 한 아내 마사와 같은 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남편 조지가 서로의 상처를 후벼 파는 듯 상대방을 멸시하는 대사들이다. 마사. 빈 병이었겠지 조지. 아까운 술을 낭비할 수는 없지. 그 월급에, 부교수 월급에. 도대체 이사의 만찬에나 기금 모짐에나 쓸모가 없더란 말이지. 인간적인 매력이 있길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빠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었겠지. 그렇게 해서 난 여기에 이 열관이야 껌처럼 붙어있게 된 거야. 조지. 그만둬 마사. 마사. 역사학과의 막장. 조지. 그만 마사 그만. 마사. 총장 딸과 결혼해 한가락 할 줄 알았는데 무명시에다 책벌레, 잡생각만 많고 아무것도 되는 건 없고 배짱도 없으니 남들에게 자랑거리도 못되고. 됐어 조지. 비록 술에 취해 있지만 이 정도의 막말이면 둘만 있을 때에도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마사는 남편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신임 교수로 부임한 닉과 허님 부부를 한밤중에 집으로 초대한 상태다. 이렇게 초면의 손님들 앞에서 마사는 남편에게 배알도 없는 얼간이라며 악담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마사가 신임 교수 부부를 초청한 것은 남편을 제대로 멸시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둘이 있을 때 아무리 멸시를 해봤자 남편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둘만 있을 때 더 이상 멸시가 통하지 않는다면 공개 석상에서 참기 어려운 모멸감을 심어주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그렇지만 남편 조지도 지지 않고 아내에게 모멸감을 되돌려주려고 노력한다. 옷 좀 제대로 입도록 해봐. 당신이 두어 잔 걸치고는 치마를 머리 꼭대기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꼬락서니보다 더 역겨운 광경은 별로 없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단둘이 있을 때뿐 아니라 남들 앞에서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멸시하고 또 멸시한다. 도대체 이 부부는 왜 이렇게 서로를 갉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일까? 두 사람은 억지로 부부가 된 사이였을까? 마사의 아버지는 조지를 총장 후보로 낙점해서 딸을 그에게 주었던 것일까? 아니면 총장 후보가 되기 위해 조지가 마사를 유혹했던 걸까?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다. 조지와 마사는 마사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둘만의 사랑을 쟁취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마사가 조지에게 홀딱 반했던 이유는 결코 조지가 총장이 될 인물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이 아니다. 조지 역시 총장이 되려고 마사를 사랑했던 것도 아니다. 두 사람은 그냥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비극은 두 사람을 그토록 강하게 묶어주었던 사랑이 어느 사이엔가 그들 곁을 떠나고 없다는 데에 있다. 설상가상 이제 그들은 헤어질 수도 없다. 어쩌다 대학 설립자의 사위가 된 역사학과 교수, 그리고 이혼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총장 딸이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아내. 사랑이 떠난 뒤 그들에게 남겨진 압도적인 현실이 이별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분명 마사에게는 자신이 총장 딸이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던 시절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조지도 당시에는 대학 설립자의 사위가 되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다. 마사는 조지만 있으면 행복했고 조지도 마사만 있으면 행복했다. 그만큼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절의 두 사람은 삶의 주인공들이었기에 나머지 것들, 즉 가족, 지위, 평판 따위는 모두 조연에 불과하거나 잘해야 배경이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던 사랑의 감정이 떠나자마자 상황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들이 조연으로 폄하하던 것들이 어느 사이엔가 주연 노릇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도대체 사랑은 어디로 떠나버린 것일까? 조지도, 특히 마사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두 사람을 강하게 묶고 있던 사랑의 끈이 풀리자마자 사회적 지위, 사회적 시선 등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옥죄는 것을 그들은 무력하게 방관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냈던 사랑의 시기를 잊을 수 있겠는가.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은 현재의 비참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법이다. 그 비참함의 원인, 다시 말해 사랑의 상실을 마사는 남편 조지 탓으로 돌리고 있고 조지는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승승장구하던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패전 책임론을 따지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마지막 자존심이랄까? 마사는 사랑이 떠난 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고 조지도 그랬던 것이다. 그러니 한때 행복했던 커플이 지금 서로를 그렇게도 묘할 수밖에. 그러니 상대방의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그렇게 핥히면서까지 멸시할 수밖에. 그렇지만 불행히도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멸시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서로 치유할 수 없는 생채기를 남기며 거듭되는 멸시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으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사랑은 곧 싸늘한 죽음이 될 것이다. 결국 서로에 대한 멸시는 사랑의 추억마저 산산이 부숴버리고 마침내는 그들 내면마저 갈기갈기 찢어버리게 된다. 이런 자명한 결말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두 사람은 헤어져야만 했다. 그렇지만 조지와 마사는 모두 너무나 소심하고 나약했으며 심지어 비겁하기까지 한 속물들이었다.